안녕하세요. 화가제 김진석입니다. 오늘은 북송호자 중 한 사람인 소홍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태극, 음양, 팔개 같은 말들을 들어보셨나요? 태극기를 떠올려 보시면 가운데 있는 문양이 태극, 가장자리에 있는 기호가 음양의 원리를 담은 팔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기에 있을 만큼 동아시아 사유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인데요. 소홍은 평생에 걸쳐 이러한 원리를 탐구했던 사상가입니다. 왠지 골치 아픈 공부를 해서 성격이 예민하고 괴팍스러울 것 같지요? 하지만 소홍은 스스로 안락선생이라고 자신의 호를 짓습니다. 편안하고 즐겁다는 뜻인데요. 과연 그의 삶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홍은 북송시대 사람으로 1011년부터 1077년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쭉 소개해드리고 있는 북송호자 중 가장 앞선 인물입니다. 주돈이보다는 6살, 장제보다는 9살이 많았고요. 정호, 정희 형제와는 20살 남짓 차이가 납니다. 소홍의 자는 요부이고 호는 안락입니다. 그가 낙양에서 살 때 자신의 거처를 안락와라고 부르며 스스로의 호를 안락이라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소홍을 안락선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사후에 강절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는데요. 시호랑 공덕 있는 인물이 죽은 후 명예롭게 내려지는 호입니다. 그래서 소홍을 주로 소강절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소홍은 마음이 안락하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매섭게 공부를 했었다고 해요. 책 중에 읽지 않은 책이 없었고 공부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엄격하게 독려했다고 합니다. 더울 때 부채질도 하지 않고 추울 때 화로도 쐬지 않으며 공부에 전념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소위 방황이 시작됐었나 봅니다. 옛 사람들은 성인들과 교우했는데 나는 홀로 좁게 갇혀 있구나 라고 탄식하고는 역사 속 성인들이 살았던 장소들을 오랫동안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깨닫고 돌아와서는 도는 여기에 있다 라고 알 듯 모를 듯 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옛 성인들의 자취를 한껏 느끼고 나서야 소홍 스스로 도를 잃어보겠다는 결심이 섰음을 표현한 말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이후 학문에 전념한 그는 북해 지방의 이지제에게 역법을 전수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지제에게 영향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때쯤에 숫자와 기호의 원리를 통해 세상의 변화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인 상수학의 기초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홍의 상수학은 매우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의 학문의 대표 성과로 손꼽히는 분야입니다. 소홍은 학문에 매진했지만 적극적으로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소박하고 청렴하게 살았다고 해요. 1049년 소홍이 39살 때 낙양으로 이사하게 되는데요. 가시덤불이 담장을 두르고 있고 비바람도 막지 못하는 집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박한 삶을 그는 기껍고 즐겁게 여겼다고 합니다. 의외로 그는 시인으로도 매우 유명한데요. 아마도 이런 삶의 태도와 성품이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홍의 시는 그의 문체를 강절체라고 따로 지칭할 만큼 독보성을 지닌 작품들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낙양에 살 때 자신의 거처를 안락아라고 이름지어 안락선생이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의 안락아라는 시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반기불기 몽각후 기억날 듯 안 날 듯 꿈 깬 후 사수무수 전권시 근심인 듯 아닌 듯 마음 나른한 때에 옹금츠과 미옥기 이불 껴안고 옆으로 누워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염의 락화 요람비 드리운 발 밖에 떨어지는 꽃잎이 요란하게 날리네. 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짧은 시 한 수만 읽어보아도 그의 시가 왜 탁월하다고 평가받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후 소홍은 쭉 낙양에 머물며 소박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의 학문적 탁월성과 고상한 품성 덕분에 당시 유명한 학자들이 그를 찾아와 교유했다고 합니다. 북송호자에 함께 속하는 장제와 정호, 정희 형제도 낙양에서 소홍과 친하게 교류했습니다.
소홍은 1077년 67세의 나이로 죽게 되는데 장제, 정오, 정의가 밤낮으로 그를 보살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정호는 소홍의 묘지명을 쓰며 선생님의 도는 순일하여 잡학하지 않고 편안하여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소홍이 남긴 책으로는 황극경제서가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동아시아의 오랜 전통인 세상의 변화를 읽는 주역의 이치를 심화 발전시킨 책입니다. 숫자와 기호를 통해서 천지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관찰하고 설명한 것인데 숫자 4를 중요시한 이진법을 활용한 체계를 제시하여 매우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소홍의 이론은 훗날 서양에 전해져 이진법과 미적분학을 개발한 라이프니츠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그의 시는 격양집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명나라의 문신 주국정은 유교의 뜻을 알기 쉽고 자세히 느끼게 해주는 책이 바로 격양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송나라 역사서를 보면 정호는 소홍 선생은 안으로 성덕을 갖추고 밖으로 왕도를 갖춘 경지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극찬한 기록이 있는 반면 정호의 다른 책에서는 소홍 선생은 겨우 도리만 알고 있을 뿐 유교에 대해서는 얻은 바를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를 뒤로하고 주자는 주역을 풀이한 역학계몽에서 자신의 학문이 소홍에서 왔다고 밝히며 그를 북송오자, 즉 송나라 정기의 위대한 5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 추대합니다. 소홍의 상수학을 높이 평가한 것이지요. 이로써 그는 신유학의 포문을 연 사상가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만물의 이치를 치열하게 탐구하면서도 소박하고 청렴한 시인으로 살았었던 소홍. 그의 삶의 향기가 조금은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